(5월) 가정의 달 특집 시시콜콜 택시. 우리에게 반드시 다가올 미래. 청소년과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정신건강 전문의 조우동 선생님과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지난주는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건지 그들의 세상에 조금 더 다가가보는 연습을 했다면, 이번 주는 가장 현명하고 지혜롭게 늙어가는 방법은 무엇일지 그 고민들의 실마리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5월 가정의 달 특집 시시콜콜 택시, 그 마지막 여정 지금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약간 저는 청소년기에 이런 걸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뭔가 부모님이랑 대화가 안 통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기하면은 다 잔소리 갖고 막 몰라 듣기 싫어하고 막 진짜 방쾅 닫고 들어가고, 너 왜 이렇게 문 쾅 닫아? 이러면 바람에 다친 거야?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약간 이런 다 비슷한 싸움 하잖아요. 내가 세게 닫은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좀 약간 부모님과 약간 거리를 두고 대화를 좀 단절시키고 이런 경우들 때문에 부모님이 그때 되게 좀 힘들었다고 좀 하셨거든요. 이럴 때 그럼 우리 부모님들은 또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거의 모든 가정에서 겪는 일일 거예요. 예. 근데 원래 그 나이 때는 부모랑 이야기하는 거 질색입니다. 그죠? 싫어합니다. 네. 싫어하는데 내 아이들이 왜 부모와 그런 때 이야기를 하기 싫어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 대화가 이제 보통 이렇게 흘러가요. 그럼 너 힘든 게 뭐야? 라고 이제 오늘 얘기 좀 하자라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다 들어줄게처럼 해놓고, 그래 그건 알겠지만 그래도 이거는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렇게 해. 뭐 기승전 엄마 주장으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 아이들이 점점 더 이제 아무 말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선행돼야 되는 게 한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사춘기 때 첫째는 애들이 더 어렸을 때 사실 좋은 경험을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이게 좋은 경험도 없으면서 평소에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와 소통한 경험이 거의 없으면서 갑자기 사춘기 돼서 말을 안 들으니까 너 나랑 얘기 좀 해. 이렇게 돼버리면 누가 입을 열겠습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이래? 나한테? 왜 관심? 언제부터 네. 관심이 있었다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유년기 때 부모랑 좋은 경험을 한 아이들은 사춘기 때 잠깐 방황해도 대부분은 제자리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가 좀 더 어린 아이들은 지금부터라도 좋은 경험 많이 나누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두 번째는 주체성을 좀 인정을 해줘야 돼요.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 주체성이 확립되어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발달 과업인데, 네. 이걸 자꾸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모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이라도 바꿔보려고 자꾸 이제 끼어들고 청소년들이 부모 말을 들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류라는 거죠. 오, 그래요? 그래서 발달의 과정이고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이고 여기서 배우는 게 있을 거다라고 조금만 넌지시 떨어져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잘한 거를 좀 내주세요. 예를 들어서 중학생들 이제 화장하기 시작할 거고요, 그죠? 친구들과 조금 저녁 늦게까지 9시까지 놀고 싶어 할 수도 있죠. 핸드폰 사용 뭐 한 10시, 11시까지 하고 싶어 하겠죠, 그죠? 게임도 조금 더 하고 네. 싶어도 네. 그런 거 조금 자잘한 것들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좀 허용해 주시고, 대신에 조금 더 큰 거, 아까 연애 얘기도 나왔었지만 연애를 하되 그러면 어떻게 조금 엄마도 알 수 있게 아빠도 알 수 있게 좀 더 안전하게 재밌게 할 것인지에 대해 뭐 이런 것들을 좀 테이블에 올려서 협상도 가르치면서 해야지, 금지 내지 지시는 이제 안 통한다라는 거를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하기는 진짜. 대화가 청소년기에는 오래 했던 기억이 없어요. 야, 너 뭐야? 표정이 오늘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이러면 그냥 똑같지 뭐. 너는 맨날 똑같대. 진짜. 뭐가 똑같아? 엄마가 얘기 좀 하자니까 너 엄마가 얘기를 안 하더라. 또 시작이다, 또 시작. 하고 이제 방에 또 들어가는 시작? 야, 또 내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야, 너 문 안 열어? 이제 이런 게 저도 그랬고, 네. 이게 보편적이거든요. 네, 한 걸음 살짝 빠져서 네. 여러 가지 협상을 나눠봐라, 이야기를 나눠봐라. 그리고 이 억압을 너무 하면 안 좋다라는 게, 제가 진짜 부모님이 진짜 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귀가 시간이 해지기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좀 길게 놀고 겨울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겨울에 진짜 해만 지면 5시 반 되면 전화 왔어요, 아빠한테. 그래가지고 대학교 들어갈 때의 꿈이 취하고 싶은 거였대. 취하고, 저 진짜 취하고 싶었어요. 그랬대요. 막 늦게까지 놀고 싶고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와 부모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도 제 경험자로서 좋더라. 맞아요.
네. 얘가 왜 그럴까, 너 왜 늦었어가 아니라 뭐 했고 누구랑 맞아, 했고 맞아. 어떻게 보냈는지에 대한 관심을 먼저 좀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의 고민들 중에 하나가 학업, 진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벌써부터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취업까지도 고민하고 걱정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학업에 대한 고민거리, 스트레스가 굉장히 아이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긴 하죠. 네, 네. 요즘 아이들 보면 저는 너무 이제 이런 부분이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사실 많이 해요. 80년대에 태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이생망이라는 말 아시나요? 이생망? 이생망. 아, 이번 세상은 망했다. 네, 이번 맞아, 이번 들어본 것 생은 같아요. 망했어. 이번 생은 망했어. 네. 처음 들어봐요, 전. 이생망. 예, 네, 애들이 요즘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아, 슬프노. 네. 슬프다. 그게 예전에는 돈도 그렇고 학업도 그렇고 좀 중간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이제 갈수록 그런 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약간 소수의 공부에 관심 있는 아이들과 대다수 관심이 없는 아이들로 좀 나눠지는 것 같고요. 양극화되는 네. 하지만 대다수 공부에 관심이 없는 아이들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하겠죠. 하는데 다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뭐를 잘해야 될 수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얘들의 재능과 열정을 끌어내 줄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도 예전에는 사실은 의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저는 PD 같은 게 되고 싶었어요. 오. 네, 정말로요. PD가 되고 싶었는데, 왜냐하면 스토리텔링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못 됐어요. 못 됐는데 그쪽 학과를 못 간 거죠. 못 갔는데 대신에 이제 어떤 뭐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 관심은 1도 없었던 이제 의대에 왔는데, 너무 이제 몇 년간 사실 제가 불행했어요. 스스로 불행하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맨날 PC방 가 있고 뭐 이런 어떤 시간들이 있었는데, 남들이 보는 시선과 다르게 스스로는 재미가 없었구나. 네, 재미도 없고 뭐 아무 의미도 없이 느껴졌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스토리텔링을 내가 직접 하지는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걸 듣고 같이 의논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공을 이제 정신과로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또 운 좋게 정신과로 가니, 네. 사실은 아까 뭐 워크 플레이 러브, 예를 들어서 일, 사랑, 놀이가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지만 직업적인 만족도는 저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생의 한 축에서 저한테 주는 행복감이 사실은 엄청난 거죠.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길들이 사실은 청소년들은 정말 많을 건데, 이런 길에서 예를 들어서 중도 이탈을 하지 않고 걸어가 보다 보면 저처럼 약간은 어쩌면 나와 맞는 새끼를 발견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직업들이 지금 사라져가고 또 인간들이 필요 없어져가는 이런 시대에 아이들 진로 탐색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저희가 많은 고민과 사회적인 노력이 진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부보다도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청소년들을 앞서서 우리의 미래라고 얘기했고요. 또 경쟁력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건강하고 성숙한 어른으로 길러내고 키워지는 게 가장 바람직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른이 된다는 거, 성숙한 어른의 조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만들어줘야 되는지 사실 쉬울 것 같지만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사실 뭐 철학자도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참 명확한 말씀을 드리긴 힘들고, 다들 각자 생각하시는 방향이 다를 수 있는데요. 정신과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어른이라고 하면 자기 무의식 안에 숨어 있는 아직 좀 약하고 불안정한 자아, 뭐 내 안의 아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내 안의 아이를 잘 다독거리고 때에 따라 스스로 잘 위로할 수 있는 게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몸만 어른이 아니고 이제 마음도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인 거겠죠. 예전에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 중에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네네. 아마 요즘 청소년들 모를 거예요, 그렇죠? 우리 포항의 분들은 많이 아세요. 왜냐면 거기 나왔던 명장면이 홀로시기 고민고시 때문에 나왔잖아요. 맞아, 맞습니다. 많이 유명하죠. 우리 지역에서는. 네. 약간 이 제목을 빌려서 좀 내 멋대로 하는 청소년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내 멋대로, 그러니까 자기만의 멋이 있어야죠. 그 멋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까를 좀 생각을 해보고 싶고요. 자기만의 멋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사람은 빛이 나고 사실 아무도 부모도 뭐라 할 수 없겠죠. 지금 사실 아이들이 많이 힘든 시대예요. 저성장에 침체된 사회에 막 아무리 돈 벌어도 집 사기 힘든 아이들, 벌써부터 그런 뉴스들을 맨날 바라보면서
접하고 있잖아요. 우리 청소년들이 지금은 아직 미완의 대기지만 언젠가는 정말 자신의 만의 멋을 빛내는 그런 아이들,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오, 네. 야 이거 명언이네요. 네. 그러니까 멋대로 하라는 게 마음대로 막 살라는 게 아니라 내 멋을 가지고 내 멋대로 그냥 끌고 가라. 네, 네, 네. 꼭 그렇게 멋대로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게 이제 멋대로 좀- 할 거예요.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 상인 씨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는 드라마일 거예요. 우리들의 천국이 생기기를 천국으로 생기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 대한 이야기 한번 쭉 나눠봤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노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노인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우리가 예전에는 노인 하면은 조금 힘없고 이제 여생을 마무리하시는 분들이라는 편견이 있었다면 이제는 뭔가 우리의 아버지 세대들 뭔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보람되게 늙어갈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제대로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선생님, 이렇게 노년기라고 하면은 이게 나이를 몇 살 정도부터를 봐야 될까요? 그게 심리적으로 보자면 사실은 점차 이제 나이가 올라갈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이나 뭐 법적인 걸로는 보통 65세라고 되어 있죠. 네네.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든 사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은퇴를 하고 난 몇 년 후 아마 방송을 보시는 대다수의 많은 분들이 딱 요맘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늙는다라는 거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이는 게 좀 긍정적이고 좋을까요? 이제 사회자분들처럼 저도 사실은 아직 노인이 안 돼봐서 저한테 오시는 이제 뭐 환자분들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 이제 사실 간접 경험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에릭슨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유년기 때부터 노년기 때까지의 어떤 발달 과업에 대해서 얘기를 굉장히 연구를 했던 사람이에요. 성인기는 생산성, 그러니까 잘 되면 생산성이 높은 시대고 잘 안 됐을 때 자기 침체에 빠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 곁들인 게 다음 세대를 위한 호의를 베풀기 시작하는 이제 시절이라고 했죠.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호의를 베푼다거나 직업적인 어떤 성취를 이룬다거나 자기의 욕구를 이제 희생하는 어떤 단계라고 본 거죠. 근데 에릭슨이 이제 노년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아가 통합되거나 아니면 잘 안 됐을 때는 절망감에 빠지거나 이 과정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자아가 통합된다는 얘기가 이제 나중에 더 나아가면 지혜를 갖추는 또 나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노년기라고 하면 대부분은 죽음에 이제 슬슬 직면해 하게 되면서 약간 나의 살아온 생을 아마 재음미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죠? 네. 노년기는. 근데 예를 들어서 선택에 따라서 절망에 빠지는 경우에는 내가 바라던 이게 생애가 아니었다. 다른 생은 이제 더 이상 선택할 기회가 없다. 이렇게 이제 자꾸 나아가게 되면 혐오라든지 자기 경멸에 아마 빠지게 될 거고요. 자아 통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 생이 그래야 했던 것이고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뭐랄까 대체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자기 통합의 과정이 필요하고 과거 내가 어떠한 실수를 했었지만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수용도 하고 받아들이고 실수를 내 생에 행복했던 기억과 이렇게 함께 받아들이는 과정이 나아간다면 약간 뭐 지혜 내지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좀 줄어들 수 있겠죠. 네. 사실 그랬어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네. 어르신들만큼 또 코로나 블루를 강하게 느끼는 분들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렇게 시골 마을들에 가보면 그래요. 이렇게 마을 회관 같은데 어머님, 아버님들 다 모여서 같이 밥 해 먹고 수다 떨고 이런 것들이 재미였는데 마을 회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만나지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뭐 가정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방문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되게 노인분들이 많이 좀 소외되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블루나 이런 것들을 어르신들도 굉장히 좀 크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큰 체감을 아마 하고 계실 거고요. 유대감, 노년기에는 유대감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울감과 결부가 되는 뭐 큰 요소 중에 하나인데 유대감을 느낄 기회들이 점점 이제 본인의 의지와 다르게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살아왔던 관계, 인맥, 그리고 뭐 직업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거의 모든 것들과 결별하고 또 다른 인생이 시작되기 때문에 제2의 인생이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늘 하는 얘기지만 준비가 잘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부분은 늘 고민이거든요. 제2의 인생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장수가 이제 점차 선물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에겐 저주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대로 예측을 하고 계획을 세워야지 장수가 아마 선물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준비하는 자는 행복한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굉장한 고통에 그냥 그저 그냥 살아남는 시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60세 이후에는 사실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거든요. 네. 아까 그 뭐 희생 뭐 이런 거 다 이제 성인기 때 하는 일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까 뭐 외부에 대한 관심 얘기도 드렸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 뭐 꼭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죠? 취미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실 젊었을 때 건강을 잘 유지해야죠. 건강에 안 받쳐주면 뭐 60세 이후에 아무리 내가 이때 60세까지는 열심히 일하다가 나중에는 좀 더 즐기고 나의 일미를 찾아봐야지 생각하다가도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건강과 일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노년기 때는. 그래야지 뭐 시간도 빨리 가고 아마 치매도 좀 덜 오시겠죠, 그죠? 그리고 한 가지 뭐 이거는 뭐 저도 사실 장모님께서 애를 좀 봐주고 계시지만 좀 손주도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물론. 우리 아이는 봐주고 계시지만 네. 어떻게 웃으시잖아요. 네. 저는 딱 1년만, 저는 딱 네. 1년만 정말 부탁드릴 그 예정인데. 얘기 1년 전에 하셨죠. 예. 아니, 1년만 더? 그거는 이제 사실 자녀들이 사실 알아서 해야 되고 아니면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죠, 그렇죠? 이게 손주들 보다가 노년기 이제 좀 뭐 해보려고 하셨는데 그저 그냥 또 한 명만 태어납니까? 맞아요. 2명, 3명 또 태어나잖아요. 그거는 정말 약간 정말 우리 사회에 좀 뭔가 문제인 것 같아요. 노년을 위한 저희가 이 배려가 없는 걸로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위한 시간이 도래했는데 정작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현실 그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우울감도 느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죠.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뭔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뭔가 생긴다면 이런 부분들이 좀 메꿔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데 이 손주들과 함께 하는 게 또 행복인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직 애를 안 낳아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아 감독님 앞에서 이게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신데 이게 이제 맡기는 네. 사람의 입장이죠. 아 그런 거예요? 아 이게 가끔 봐야 행복하죠. 가끔 봐야 행복한 거구나. 아니 그러니까 뭐든지 예뻐만 해주면은 행복합니다. 아, 근데 이제 그런가?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야지 치워야지 하면은 힘들어지는 겁니다. 네. 그걸 몰랐네요. 제가 이제 결혼하면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인 문제 앞서서도 이야기했고 제2의 인생을 얘기했지만 결국 어쨌든 현실적으로 노인분들이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토로하고 있는 문제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접하는 노인 우울증 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반 성인들이 느끼는 그런 우울증들과는 좀 다른가요? 노인 우울증의 특징들은 어떤 게 있나요? 우선 노인분들이 뭐 진료실에 와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이 들면 죽어야지. 나이 들면 죽어야지. 근데 그 말이 참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기도 한데 이분들이 어떤 심리로 이런 말씀까지 보통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노인의 우울이 사실은 여러 가지 신체적, 정신적인 다들 쇠퇴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많이 간과가 돼요. 뭐 나이 들면 힘 없는 거지 뭐 못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젊은 층들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노인분들의 우울증에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일단은 내가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 고독한 존재, 앞으로도 기대할 게 없는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자살을 이제 시도하거나 정말 고독사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게 삶에 미련이 없으신 거죠, 그렇죠? 삶에 미련이 없고 증상으로 따지자면 신체화 증상들이 많아요. 신체화 증상.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본인이 인지하고 있는 것보다 더 감각적으로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아프고 내가 힘들고 이런 얘기들을 보통 많이 하실 가능성이 많고요. 보통 노년기의 어떤 우울은 불면 증상을 좀 심하게 동반을 많이 해요. 그래서 보통은 잠 때문에 오셨다고 하시는데 얘기를 들어보다 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하신 상태도 많이 있고요. 불안으로도 많이 표출이 되고요. 특히나 정신건강과
심장의 건강은 굉장히 많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신체적인 건강도 악화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조기 치매, 노년기의 우울이 흔히 치매로 많이 연결된다는 것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노년기의 우울이 방치되었을 때 치매도 훨씬 더 잘 온다는 거는 걸 일단 아실 필요가 있고요. 아까 이제 코로나19 말씀도 하셨지만 노년기의 우울에 여러 가지 사실 유대감이라든지 소속감, 자기 효능감, 경제적인 빈곤 같은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여러 가지 노력, 제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울증 말씀을 하셨으니까 사실 이 우울증이라는 부분도 노인 우울증, 이건 일종의 질병이잖아요. 네, 결국에는 치료해야 되는 부분이고 네. 이게 어떤 식으로 심리 치료가 이루어지고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노인의 어떤 우울이나 불안, 정서적인 문제에 대한 사실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사실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포항에서 공중보건 의사라는 걸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사실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울한 노인들의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한 적이 있었어요. 6명, 7명 해서 매주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립감, 소외감들이 보통은 크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또 역시나 다들 비슷한 어떤 인생이 있고 삶이 있구나라는 것도 서로 간의 어떤 집단 프로그램의 대화 중에 듣게 하시고 본인들끼리 이제 사실 뒤에 만나시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 동네 어르신들이었기 때문에 교류도 증대시킬 수가 있겠고요. 지진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이 오시지만 포항에 또 그런 데가 있죠. 흥에 아마 지진 트라우마 센터라고 있던데 거기 다니시는 어르신들이 저한테 몇 분 다니시는데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요가 같은 것도 하고 마음 튼튼 스포츠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마음 치유 농장이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소속감을 좀 느낄 수 있고 연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프로그램들이 좀 많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뭔가 이렇게 마음을 치유해 준다고 하면 대화를 하고 뭔가 이야기로 풀어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이렇게 텃밭을 가꾼다거나 이렇게 요가를 한다거나 이렇게 신체적인 운동을 하면 또 다른 뭔가 이렇게 좋은 호르몬들이 막 나오고 하면서 좀 많이 완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몸이 먼저 움직여야지 마음이 따라 움직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내가 약간 우울감은 있는데 상담 치료는 필요하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연세가 있으다 보니 앞으로 내가 약물 치료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의 약물들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내지는 않을까라고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네. 부분들 때문에 꺼려하시는 분들에게는 어떤 말 해주고 싶으세요? 실제 임상에서 보자면 네. 제가 아이들한테도 약을 써보고 어른들한테도 약을 써보고 노인분들한테도 약을 써보면 사실 약에 대한 반응성은 노년기의 분들이 제일 좋은 편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네, 이게 약간 우울도 병이고요. 네. 생물학적인 분명히 부분들이 있거든요. 노년기의 우울은 사실은 약간 여러 가지가 노화되고 뇌도 노화되고 이러면서 오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실제적으로 약물로 어떤 생리학적인 기전들을 좀 조절을 해주면 진짜 쉽게 불안이나 우울이 잡히는 경우를 사실 많이 봤습니다. 많이 봐서 노인분들의 어떤 우울증 치료 또는 불안 치료에 대해서 사실은 조금 염려를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놀랍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진짜 아까 어르신들이 왜 그런 지진이나 이런 트라우마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신다 이럴 때는 차라리 상담을 조금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거네요. 네, 요즘은 그 예전에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런 좀 중독적인 끊기 힘든 수면제 말고도요. 네. 여러 가지 사실은 수면을 보조해 줄 수 있는 약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걱정 안 하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비단 뭐 수면만이 아니라 불안도 그렇고 네, 여기 네. 요새는 뭐 이제 약물에 대한 부작용들이 거의 이제 뭐 없다고 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근데 저는 갑자기 또 기억나는 게 요즘 이렇게 뭐 차로 막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현수막 같은 것들을 이렇게 멈춰 있을 때 그냥 멍하게 보고 있으면 시니어 모델 학과 이런 거에서 막 평생 교육학습원 이런 데서 되게 시니어 모델이나 뭐 어르신들 뭐 연기 이런 수업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만큼 약간 이제 뭐 시니어들이 이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다는 건데 사실 방송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거죠. 굉장히 아마 그 노년기의 분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겠죠.
예전에 정말 농사만 지으시던 노년기에서 이제 조금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산업화 시대를 살아오셨던 분들이 노년기가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는 더 점점 더 늘어날 것 같고 자기만의 어떤 뭐 재능과 뭐 꼭 이제 노년기라고 해서 무슨 꼭 공공근로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여러 가지 재능이나 뭐 교훈을 젊은 층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뭐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런 프로그램들이 네. 또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저희 모두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네. 노인분들,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해소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빠질 수 없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점점 이제 노인 일자리에 대한 얘기도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삶에 있어서 일이 차지하는 비중, 비율, 그리고 역할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저도 사실 조기 은퇴를 굉장히 꿈꾸고 있습니다. 언제쯤 되면 은퇴할 수 있을까? 네. 지금 벌써부터 그런 생각에 지금 막 휘말리고 있는데 사실 근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요. 생각만 이렇게 하는 거지 일이 자신에게 주는 효능감이라는 거는 사실 어마무시하거든요.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이분들이 노인분들이 단지 이제 약간 나이가 드시고 힘이 떨어지셨다고 해서 노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노동의 어떤 효율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자꾸 이제 뒤로 밀리시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사실은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느낌을 네. 주실 거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들이 조금 더 사실 노인분들에게 되게 다양한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의 그렇죠. 어떤 걸 겪었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농촌 마을에 어디 뭐 슈퍼도 없고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그죠? 뭘 사고 싶어도. 그러면 조금 더 건장한 노년의 분들이 정말 뭐 그런 만물 트럭 같은 거를 이제 국가에서도 그런 지원이 있고 해서 곳곳에 마을을 다니면서 이렇게 사실 뭘 금방 나와서 뭘 사가시기도 하고 정말 그 트럭 안에 다 있더라고요. 뭐든지 빨리빨리 구비할 수 있게. 뭐 이런 어떤 종류의 서로 간에 도울 수 있는 자기의 재능으로 다른 노인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가 늘어나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어쨌거나 일자리를 통해서 효능감 내지는 경제적인 최소한의 어떤 도움이 되는 방향을 이제 갈수록 우리 사회가 더 많이 모색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을 하는 게 저희 외할머니가 80대 중반이신데 되게 그냥 하루 한 3-4시간 이렇게 일하는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셔가지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달달이 월급이라는 걸 받으시니까 이렇게 손주들이 왔을 때 적게나마 용돈을 주시면서 내가 번 돈으로 아이들한테 용돈을 줄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만족감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렇게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조금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약간 지자체에서도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점차 노년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요. 그 안에 공동체에서 어떻게 그러면 각자의 역할을 나눠서 서로 간에 돕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어떤 근로소득도 생기고 이런 어떤 느낌의 지역 사업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에 좀 더해서요. 요새 실버 택배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택배 문화가 워낙에 많이 발달했고 택배 양이 워낙 많으니까 지자체와 이제 일반 택배 회사와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 택배 물량을 아파트 앞에서 혹은 뭐 동네 앞에서 전달해주는 이런 작은 단계의 일거리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놓치고 있는 것 같은데 잘만 따져보면은 구석구석에 꼭 필요한 일들을 어른들이 할 만한 일들이 있거든요. 잘 찾아내려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네. 왜 이 인생은 60부터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인생에 뭐 산전수전 다 겪고 진짜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게 이제 60대다라는 이야기인 건데 그럼 이런 노인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이제 멋진 인생을 살아갈 분들을 위해서 우리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아직 사실 너무 우리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전달하기에는 사실 너무나 경험이 부족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지금 아까 뭐 희생의 얘기도 했고 뭐 준비의 얘기도 했지만 희생하지 말고 참고 미루지 말고 하고 싶은 거 좀 하시면서 사시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노년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시면서 너무 자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실 삶에 지쳐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과 자녀의 인생과 나머지 가족의 인생을 좀 잘 분리시켜서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씀처럼 60부터는 자기 인생 아니겠습니까? 네. 60부터 시작이고 네. 20년, 30년, 40년까지도 살 수 있는 이 시기를 현명하게 준비하시고 뭐 이런 말씀이 좀 그렇지만 좀 자기 실속 챙기시고 잘 준비하셔서 무엇보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남은 이제 여생을 즐겁게 외부에 관심 많이 돌리시면서 그렇게 사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저희가 특집으로 몇 편을 꾸려봤습니다. 어땠어요? 특히 오늘 청소년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살아왔던 청소년기를 거쳐서 이 노인이 될 때까지 쭉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청소년기에 모든 게 잘 잡혀 있으면 성장을 잘해서 우리 노년기에도 조금은 더 편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아이들에 대한 뭐 강요나 이런 것들보다는 대화를 좀 많이 하면서 아이들일 때부터 잘 좀 가족과의 유대관계를 잘 꾸려나가는 게 행복의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요. 언젠가부터인가 행복의 척도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행복하려면 어떤 것일까?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이유는 이런 이유에서 출발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정말 행복한가? 우리 어른들, 우리의 아이들, 또 나는 또 어떤가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에서요. 또 우리 뭐 어른들,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두 정신건강을 끝까지 좀 잘 책임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